안녕하세요. 비트코이너이자 비트모비커인 양희수 강한양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피라미드 광장 그리고 은행과 비트코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저희는 개념 정리와 여러 예시들을 통해 권력 집중 체제인 피라미드와 권력 분산 체제인 광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강의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송금의 피라미드와 광장인 은행과 비트코인입니다. 실물 화폐를 통한 거래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물 화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물 화폐를 이용한 거래에도 피라미드와 광장이 있습니다. 법정 화폐로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 그리고 금입니다. 법정 화폐의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체계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금리의 인상과 인하, 그리고 화폐 발행권을 통해 법정화폐의 유통량을 조절하고 법정화폐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법정화폐로 일상에서 쓰는 지폐와 동전은 중앙은행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법정화폐의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는 거래는 피라미드형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떠할까요? 금의 경우 금이라는 물리적 특징과 그 특징에 의해 강제되는 규칙을 따르는 금 사용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유지되는 실물화폐입니다. 즉, 금이라는 실물화폐는 금에 대한 관리자 없이 금 자체의 물리적 특성이라는 규칙에 기반한 체계입니다. 따라서 금을 사용하는 거래는 광장의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실물화폐가 아닌 송금 거래에서의 피라미드와 광장을 알아볼까요?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등 직접 얼굴을 보고 물리적 화폐를 교환하는 거래와 달리 송금 거래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원거리에 존재하는 대상에 돈을 건넬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또한 피라미드와 광장이 있습니다. 우선 피라미드로는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고 이제는 현금을 쓸 일을 거의 없게 만든 계좌이체, 즉 은행 계좌 송금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맡긴 돈은 은행 계좌의 숫자 단위로 표기되고 저희가 스마트폰, PC, ATM으로 은행에 다른 계좌로의 송금을 요청하면 은행이 해당 송금을 처리해 줍니다. 서울에 사는 A와 부산에 사는 B가 송금 거래를 한다고 칩시다. A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100만 원의 송금을 요청합니다. A가 요청한 송금 거래는 인터넷망을 거쳐 은행 중앙 서버로 이동하고 은행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A의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A의 계좌에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인한 은행은 A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빼고 B의 계좌에 100만 원을 추가합니다. B가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잔액을 조회하면 100만 원이 추가된 금액이 보이겠죠? 사용자 간의 모든 거래는 은행 서버의 거래 내역 장부에 기록이 되고 거래를 처리하는 주체 또한 관리자인 은행입니다. 즉 A와 B는 신뢰하는 관리자, 즉 은행을 통하여 송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신뢰하는 관리자를 두고 이용자들이 송금 처리에 대한 권한을 관리자에게 집중시킵니다. 따라서 은행망을 통한 송금의 경우 우리는 피라미드, 즉 권력 집중형 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광장형, 권력 분산형 체제를 알아볼까요? 권력 분산형, 즉 권위를 가진 신뢰하는 중앙이 없고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송금을 처리하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송금 체제, 생각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먼 거리에 누군가에게 송금할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폐를 돌에 묶어서 부산을 향해 던지는 것? 이 정도일까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시스템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뢰에 기대하지 않으며 물리적 법칙과 같은 강제성으로 송금이 함부로 취소되거나 계좌에 돈이 갈취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떠올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랜 기간 광장형 송금 체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08년 10월 31일 14시 10분 금요일 크립토그래피 메일링 리스트라는 암호학, 보안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는 구독 이메일을 통해 한 이메일이 구독자들에게 전송됩니다. 필자는 자신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비트코인이라는 신뢰하는 제3자 없이 작동되는 전자현금 시스템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작업에 대한 연구 논문, 나중에 비트코인 백서라고 불리우게 되는 A4 9장의 짧은 글을 발표합니다. 왼쪽 사진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전송한 이메일의 원본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논문, 비트코인 백서 첫 장의 사진입니다. 여기 백서의 서문을 잠깐 읽어봅시다. 백서의 서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 내용만 밑줄을 쳐놓았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읽어볼까요? 인터넷상의 상거래는 전자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금융기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에서 시스템은 충분히 잘 동작하지만 이는 여전히 신뢰 기반 모델의 고유한 약점을 겪고 있습니다. 위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 지불은 물리적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는 통신 채널을 통한 결제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되는 것은 신뢰 대신 암호학적 증명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며 이는 어느 두 당사자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은 정직한 노드들이 협력하는 공격자 노드 그룹보다 더 많은 CPU 파워를 공동으로 통제하는 한 안전합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밑줄친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상의 상거래, 이 부분은 간단히 말해 전자결제에서는 이제까지 피라미드형 전자결제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리자의 존재에 따른 약점, 진행된 거래가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수정될 수 있다. 즉 피라미드형 시스템의 약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 지불은 물리적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이 부분은 결제 시 실물화폐의 지불처럼 결제 자체가 즉시 완결성을 띠는 방식은 중앙결제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은행 송금의 과정을 보며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되는 것은 신뢰 대신 암호학적 증명의 기반. 이 부분은 비트코인은 암호학적 원리를 통해 중간에 믿을 수 있는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A와 B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누군가를 믿지 않으면서도 시스템 자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없는 신뢰, 트러스트리스 트러스트의 송금 결제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시스템은 정직한 노드들이. 이 부분은 비트코인이란 광장은 구성원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는 힘이 규칙을 정직하게만 따르려 한다는 전제하에 이 시스템은 안전하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송금 결제로 돌아옵시다. 송금 결제에서 또한 피라미드형과 광장형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송금 결제 시스템에서 피라미드란 대표적으로 은행 송금이 있으며 2008년 이후 광장에는 비트코인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이제 은행 송금과 비트코인 송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근본적으로 송금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송금 결제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송금 결제 처리의 핵심은 바로 장부에 있습니다. 이용자들 간의 거래를 할 때 직접 실물화폐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닌 장부에 거래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송금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더 쉽게 알아볼까요? 우선 은행을 통한 송금입니다. 송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A와 부산에 사는 B는 은행의 장부에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장부에는 A에게 100만 원, 그리고 B에게는 50만 원의 잔액이 적혀 있습니다. A는 B에게 자신이 가진 100만 원을 송금하고자 합니다. 서울에 사는 A는 스마트폰으로 은행에 B에게로의 100만 원의 송금을 요청합니다. 서울에 있는 은행 서버에서 A가 요청한 송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A에게는 100만 원의 잔액이 있고 이를 확인한 은행은 은행 서버에 있는 장부에 A로부터 B에게로의 송금 100만 원의 거래를 작성합니다. 부산에 사는 B는 인터넷을 통해 서울에 위치한 은행 서버에 자신의 계좌 잔액을 요청합니다. B의 요청은 인터넷망을 타고 빛의 속도로 서울에 도착합니다. 은행은 B의 요청에 따라 은행 서버의 장부에 적혀있는 B의 계좌 잔액을 B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B는 은행 장부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계좌에 150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은행 송금을 이용하는 사용자 간의 거래는 모두 중앙인 은행 장부를 변경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중앙인 은행이 장부를 가지고 있고 이 장부를 믿는 이용자들이 서로 연결된 그림이겠죠? 비트코인 송금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의 송금 거래 처리를 위한 장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동일하게 장부에 거래 내역을 추가하여 사용자 간의 송금 거래가 가능하게 합니다. 서울에 사는 A와 워싱턴에 사는 B는 비트코인 장부의 주소, 이 주소는 은행 계좌 같은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주소에 각각 1비트코인과 0.5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A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주소에서 B의 주소로 1비트코인을 송금합니다. A가 요청한 송금 내역은 인터넷을 타고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비트코인 장부의 거래를 생성하는 채굴자들에게 퍼집니다. A의 송금 요청을 받은 채굴자들, 즉 장부의 유지자들은 A가 비트코인 장부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을 확인합니다. A에게 충분한 양의 비트코인이 있는 것을 확인한 채굴자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A의 송금 내역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장부에 A의 송금 내역이 추가됩니다. 서울에 사는 A가 뉴욕에 사는 B에게 1비트코인을 송금했다고 연락합니다. B는 스마트폰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자신의 주소 잔액을 요청합니다. B의 요청은 인터넷을 타고 빛의 속도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장부에는 A에게서 B에게로의 1비트코인 송금과 함께 이전에 B의 주소와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B의 주소와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B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B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트코인 주소에 1.5 비트코인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비트코인 송금 또한 은행 송금과 마찬가지로 장부의 수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중앙이 장부의 작성 권한을 독점한 은행 송금과 달리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의 합의된 규칙에 따른다면 장부에 거래를 추가하는, 즉 채굴 작업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과 비트코인 장부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송금의 핵심은 바로 장부입니다. 은행과 비트코인 모두 피라미드와 광장이라는 장부의 관리 방법만이 다를 뿐 핵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은행과 비트코인 모두 구성원들 간의 송금을 위해서 구성원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장부가 필요합니다. 은행의 경우 이용자들은 장부를 유지하고 새로운 거래를 추가하는 일을 은행에 위임합니다. 그리고 위임의 전제는 바로 은행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관리자인 은행이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장부의 숫자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에 기반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동일한 장부를 유지하고 새로운 거래를 추가하는 일에 누구나 관리자가 되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 장부를 관리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한데 그것은 바로 채굴로 불리는 장부 작성을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금을 얻기 위해서는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땅을 파는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처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장부에 새로운 거래를 추가하기 위해선 전기료와 시간을 비용으로 들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을 들인 채굴자, 즉 장부의 관리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 그 보상으로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 장부 추가에 비용을 들인 채굴자는 정직한 내용을 장부에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채굴자는 이기적이고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얻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지 않기 위해선 비트코인 장부에 어쩔 수 없이 정직한 내용을 기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옳지 않은 방식의 비트코인 장부가 작성된다면 이를 본 다른 구성원들은 비트코인 장부가 쉽게 훼손되는 깨닫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마치 은행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 너도 나도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되찾아 오려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장부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따라서 비트코인 장부의 채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정직한 거래 내역을 비트코인 장부에 추가할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덕분에 비트코인의 장부는 구성원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동이 신뢰하는 장부의 변경이 바로 송금의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장부의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피라미드, 은행 송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계좌이체는 모두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우선 은행 송금 각각의 요소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와 B가 있고 A와 B의 스마트폰에는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이 켜져 있습니다. 다음 네모와 세모은행이 보이시나요? 저건 바로 상업은행입니다. 국민, 하나, 신한, 기업 이런 은행이 다 상업은행입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또한 각각의 장부를 가지고 있죠. 상업은행 사이에 있는 곳은 뭘까요? 청산소라고 불리우는 저곳은 바로 상업은행 간의 거래를 1차로 중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산소로는 금융결제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 계좌의 돈을 국민은행 계좌로 옮길 때 상업은행 간의 거래가 필요합니다. 이때 그 은행 간 거래를 1차로 처리해주는 곳이 바로 청산소입니다. 청산소는 상업은행 간의 거래를 중재하기 때문에 상업은행 간의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청산소에서 1차로 처리된 상업은행 간의 거래가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엔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청산소는 은행 간에 하루 동안 일어난 거래를 모두 모은 다음 해당 거래를 모두 더해 흔히 저희가 은행 점검 시간으로 알고 있는 시간 밤 11시 30분에서 다음날 12시 30분 사이에 중앙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의 장부에 개설된 상업은행의 계좌, 즉 지급준비금 계좌 간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 거래 예시를 통해 은행 결제 피라미드를 느껴봅시다. 용인에 사는 A와 진해에 사는 B가 있습니다. A의 네모은행 계좌에는 100만 원이 있습니다. B의 세모은행 계좌에는 50만 원이 있습니다. 용인에 사는 A는 진해에 사는 친구 B에게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보내려 합니다. 따라서 A는 스마트폰의 네모은행 앱으로 친구 B의 계좌에 50만 원 송금을 요청합니다. A가 보낸 송금 요청이 네모은행의 서버에 도착합니다. A의 송금 요청을 확인한 네모은행은 장부에 적힌 A의 계좌 잔액을 확인합니다. A의 계좌에 100만 원을 확인한 네모은행은 A의 송금 요청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네모은행은 장부의 A 계좌에서 50만 원을 차감하고 A의 송금 요청을 청산소에 보냅니다. 청산소는 네모은행이 보낸 50만 원의 송금을 확인합니다. 청산소에게 필요한 정보는 네모은행에서 세모은행으로 50만 원이 이동해야 된다는 것뿐입니다.
청산소는 자신의 장부에 네모은행에서 세모은행으로 50만 원이 이동했다는 거래 내역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세모은행에 A로부터 B의 계좌로 50만 원이라는 거래 내용을 전송합니다. 세모은행은 청산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전송받고 자신의 장부에서 B의 계좌를 찾습니다. B의 계좌에 5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A와 B 사이의 거래가 완료됩니다. 모든 거래가 종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필요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가장 재밌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는 금액은 따지자면 중앙은행권이 아닌 상업은행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은행에 저장하고 있는 돈의 경우 한국은행이라는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금은 어떨까요? 직접 지폐를 꺼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폐에는 한국은행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지폐가 휴지가 되는 건 오직 중앙은행이 망할 때뿐입니다. 상업은행의 계좌에 적혀 있는 숫자는 어떤가요? 상업은행의 계좌에 적혀 있는 숫자 또한 중앙은행이 망하면 데이터 쪼가리가 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상업은행의 계좌의 숫자가 데이터 쪼가리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상업은행이 망하는 것입니다. 즉 중앙은행권, 우리가 쓰는 지폐 100원 동전권, 1000원권, 5만 원권의 경우 실례자가 한 곳입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하지만 상업은행의 계좌에 있는 돈은 실례자가 두 곳입니다. 바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죠. 현금 지불의 경우 만원권을 건네면 그 즉시 중앙은행 장부의 거래가 완료됩니다. 이를 두고 현금 결제는 결제의 최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화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중앙은행 장부의 거래, 즉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도장에 찍힌 거래는 결제의 최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송금의 경우 만원을 송금하면 상업은행이라는 실례자를 거쳐 하루 한 번 은행 점검 시간이 되어서야 중앙은행의 거래가 완료되는 겁니다. 즉 실례자 리스크가 한 단계 더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상업은행 계좌를 통한 송금은 결제의 최종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기 전까진 말이죠. 계좌 보유자들이 신뢰하는 공동의 장부인 은행의 장부를 사용하듯 상업은행 사이의 거래 또한 상업은행들이 공동으로 신뢰하는 장부가 필요합니다. 그 장부가 바로 법정화폐의 발행자인 중앙은행의 장부입니다. 설명을 이어서 확인해 봅시다. 네모은행과 세모은행과 같은 상업은행 사이의 거래는 하루에 수십, 수백만 건이 이루어지고 해당 거래 내역은 청산소의 장부에 하룻밤 동안 쌓입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11시 30분에서 1시간 뒤인 12시 30분 사이 보통 은행 서버 점검이라 부르는 시간이 되면 청산소는 하루 동안 모인 상업은행 간의 거래를 모두 더합니다. 이 경우 네모은행과 세모은행 간의 거래겠죠? 네모은행에서 세모은행으로 가는 돈도 있겠지만 반대로 세모은행에서 네모은행으로 가는 돈도 있습니다. 이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청산소는 하루 동안의 모든 거래를 모은 뒤 정산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거래를 더합니다. 더한 값은 셋 중 하나입니다. 네모와 세모은행 사이로 오간 돈이 완전히 동일하여 0이 되는 것, 세모에서 네모로 돈이 가는 것, 네모에서 세모로 돈이 가는 것. 예시의 경우 세모은행에서 네모은행으로 가야 하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모두 더하니 세모은행에서 네모은행으로 16억 정도의 금액이 이동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청산소는 세모은행에서 네모은행으로 16억 원의 금액 송금을 중앙은행에 요청합니다. 중앙은행은 청산소로부터 거래의 요청을 받습니다. 중앙은행은 자신의 장부에 적혀있는 세모은행과 네모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좌 잔액을 확인합니다. 세모은행의 계좌에는 390억, 그리고 네모은행의 계좌에는 410억이 있습니다. 충분한 잔액을 확인한 중앙은행은 세모은행에서 네모은행으로의 16억 거래를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제 중앙은행의 장부에 적힌 세모은행과 네모은행의 잔액은 각각 세모 374억, 네모 426억이 되겠습니다. 12시 반이 지나고 새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 동안의 은행 업무가 재개됩니다. 다음은 광장, 비트코인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은행 송금의 경우 장부는 관리자, 즉 은행이 관리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매우 특이한데 누구나 비트코인 장부를 추가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확률적으로 주어집니다. 한 채굴자가 비트코인 장부에 새로운 거래를 추가할 확률은 모든 채굴자가 비트코인 장부에 새로운 거래 내역을 추가하기 위해 현재 들이고 있는 기여도를 분모로 하여 한 채굴자가 비트코인 장부에 새 거래 내역을 추가하기 위해 들이고 있는 기여도만큼의 확률입니다. 위 그림에서 우리는 비트코인 장부를 관리하는 채굴자가 여럿이고 채굴자들은 모두 동일한 비트코인의 장부를 가지고 있지만 몸 크기는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저 몸의 크기가 바로 해당 구성원이 비트코인 장부에 새로운 거래를 추가하여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기 위해 현재 들이고 있는 비용의 크기입니다. 즉 몸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구성원이 비트코인 장부에 거래를 추가하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장부에 거래를 추가하는 과정을 위한 비용, 즉 채굴 비용을 더 많이 들인 구성원일수록 비트코인 장부에 거래를 추가하는 데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비용을 들인 구성원에게
비트코인 장부에 거래를 추가할 확률을 더 많이 부여하는 걸까요? 조금 전 비트코인 장부가 신뢰를 받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장부에 거래를 추가하고 관리하는 구성원, 즉 채굴자들은 자신이 채굴 비용을 들여 얻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죠. 누구나 비트코인 장부에 거래를 추가하는 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비트코인 장부에 거래를 추가하여 비트코인을 얻는 기회는 확률적으로 주어지고 그 확률은 비트코인 거래 추가 작업에 들인 채굴 비용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더 많은 채굴 비용을 들인 사람에게 거래를 추가하는 확률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더 많은 채굴 비용을 들인 사람일수록 비트코인 장부의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보는 손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트코인 장부 유지자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장부의 정직성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예시로서 비트코인이 장부의 추가를 통해 A와 B 사이의 송금을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비트코인을 통한 송금의 각각의 요소를 우선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경우 약 10분에 한 번씩 새롭게 거래 내역이 장부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10분에 한 번씩 추가되는 거래 내역의 단위를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보시면 블럭의 숫자가 적혀 있죠? 블럭 1번 그리고 점점점에 수십만 개의 블럭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866211번째 블럭이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되는 거래는 마지막으로 생성된 거래 블럭 뒤에 붙어가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블럭은 점점 길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의 장부가 책이라면 그 책의 종이가 매 10분마다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를 추가하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점점점 위를 보시면 A와 B 옆으로 숫자가 더해지는데요. 저건 이전의 장부에서 A와 B의 비트코인 주소, 은행 거래에선 계좌죠. 해당 주소로 입금된 비트코인을 뜻합니다. A의 주소에는 253으로 총 10비트코인의 입금 내역이 있네요. 그리고 B의 주소에는 13으로 총 4비트코인의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위를 보죠. 위에 비트코인 장부를 추가하는, 즉 채굴 중인 유지자들의 네모칸 위로 점점점이 적힌 네모칸이 있죠. 저 네모칸은 A와 B 같은 비트코인을 송금하려는 사람들이 요청한 거래들이 장부에 추가되기 전에 잠깐 머무는 임시 저장소입니다. 본 강의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강의를 들으시는 분께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는 비트코인의 장부에 총 10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B는 비트코인의 장부에 총 4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트코인 장부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는 채굴자들에게 거래를 요청합니다. 거래의 내용은 A에서 B에게로 1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A는 자신의 요청에 채굴자들을 위한 약간의 수수료로 0.0001비트코인을 포함합니다. A가 채굴자들에게 요청한 송금 내역은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전 세계 채굴자들에게로 퍼집니다. 송금 내역은 채굴자들 각자의 임시 저장소에 저장되어 현재 진행 중인 채굴이 종료되고 다음 채굴에서 비트코인 장부에 추가될 때까지 저장됩니다. 아래의 초록색 선은 채굴자들이 다음 비트코인 장부에 새로운 거래 내역, 즉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 전기를 들여 채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 세계의 비트코인 채굴자 중 한 채굴가가 채굴에 성공합니다. 새로운 거래 내역, 블럭이 채굴에 성공한 채굴자의 비트코인 장부에 추가되고 해당 블럭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채굴자들에게로 퍼집니다. 방금 성공한 따끈따끈한 거래 내역, 블럭을 받은 다른 채굴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장부에도 새 거래 내역을 추가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가장 최신의 비트코인 장부 페이지는 866212입니다. 채굴에 성공한 채굴자는 보상으로 거래 내역에 자신의 주소로 채굴 보상인 3.125 비트코인과 자신이 장부에 추가한 거래들이 약속한 거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시 전 세계의 채굴자들은 약 10분간의 비트코인 채굴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새 채굴이 시작되기 전에 A의 송금 요청이 채굴자들에게 전송되었으므로 이번 채굴이 성공한다면 A의 송금 요청은 비트코인 장부에 추가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장부 추가를 위한 채굴을 시작한 지 15분이 되었습니다. 이번 채굴은 다른 채굴에 비해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그 순간 전체 채굴자 중 18%의 전기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채굴자가 채굴에 성공합니다. A의 송금 요청을 포함한 블럭이 비트코인 장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채굴 보상 3.125 비트코인과 A를 포함한 다른 송금 요청자들이 약속한 수수료만큼의 비트코인 또한 채굴 성공자를 위해 비트코인 장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새 블럭은 이전과 같이 빛의 속도로 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 채굴자들에게로 퍼집니다. 전 세계 채굴자들은 자신들의 비트코인 장부에 새로운 블럭을 추가합니다. A와 B가 자신들의 주소에 남은 비트코인 잔액을 조회합니다. A와 B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 장부 유지자들에게 잔액을 요청합니다. 비트코인 장부 유지자들은 장부에서 A 그리고 B와 관련된 부분을 검색하고 해당 부분을 A와 B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A는 자신의 주소에서 2 플러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0001 즉 8.9999 비트코인의 잔액을 그리고 B는 1 플러스 3 플러스 1 즉 5비트코인의 잔액을 확인하며 송금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다시 채굴 보상과 수수료를 얻기 위한 10분간의 레이스를 시작합니다.